어르신들 기억하십니까? 밥 한 그릇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던 그 시절. 어머니가 솥뚜껑을 열 때마다 쌀이 얼마나 남았나 조마조마했던 그 아침들. 봄이면 찾아오는 보릿고개, 묵은 쌀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산에서 솔잎을 뜯고 들에서 냉이를 캐던 그 굶주림의 계절. 이 말이 노래보다도 눈물보다도 더 가깝게 들리시는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1961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 단돈 82달러. 그것도 미국의 원조로 겨우 버티는 숫자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소득이 오히려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도로 하나, 전력 하나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나라, 그것이 우리가 출발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단 30년 뒤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었고 배를 만들어 세계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그 기적의 첫 번째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바로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초반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참 막막했을 겁니다. 예산이 없으니 군인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웠고 공무원들은 미국 원조 물자를 팔아 봉급을 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62년 1월 13일 정부가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딱 5단어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돈도 기술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청사진을 내놓은 것입니다. 계획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기를 만들겠다. 당시 전국의 전력 사정은 형편없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자주 정전이 됐고 지방은 아예 전기가 없는 마을이 많았습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먼저였습니다. 둘째, 석탄을 캐겠다.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였지만 강원도 땅 속에는 석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발전소를 돌리고 집집마다 연탄을 보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셋째, 비료 공장을 세우겠다.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넘어가려면 먼저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비료를 국산화하면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농민들이 땅을 떠나 공장 노동자로 일할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들으면 소박해 보이는 이 계획들이 당시에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세계은행도 미국 전문가들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가난하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런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기에 더더욱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제 삽을 떠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삽이 꽂힌 곳이 바로 울산이었습니다. 1962년 2월 3일 경상남도 울산군 매암동. 지금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의 굴뚝이 하늘을 찌르는 그 땅이 당시에는 갈대밭과 논밭이 전부였습니다. 태화강 바람만 쓸쓸히 불던 그 허벌판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곳 울산에서 민족의 빈부를 판가름할 신생공업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될 것이다. 지금 시대에는 굴뚝 연기라고 하면 환경오염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그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굴뚝 연기는 공장이 돌아간다는 뜻이었고 공장이 돌아간다는 건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자리는 곧 밥이었습니다. 기공식이 끝나고 3년 뒤 그 갈대밭에는 정유 공장과 비료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10년 뒤에는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생겨났고 30년 뒤에는 울산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업도시가 됐습니다. 어르신들, 울산에서 일하셨던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형제나 자녀가 울산으로 떠났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외국 기계를 사고 기술자를 초청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달러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청춘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1963년 처음으로 247명의 젊은 광부들이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독의 루르 지방, 뒤스부르크, 함보른 등 석탄이 나오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내려간 경도는 지하 1000m가 넘는 곳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도 없고 온도는 40도를 오르내리며 먼지는 숨막히게 가득했습니다. 처음에 서독 측은 한국 광부들을 반신반의로 봤습니다. 몸집도 작은 동양인들이 이 험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곧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광부들은 독일 광부들보다도 자금량이 많았고 사고율은 오히려 낮았습니다.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1966년부터 수천 명의 간호사들이 낯선 독일어를 익히며 서독의 병원과 요양원으로 떠났습니다. 환자 말은 알아듣지 못해도 손으로 보살폈고 편지 한 통을 쓰는데 사전을 10번씩 뒤적였습니다. 1964년 12월 10일 박 대통령 내외가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함보른 탄광의 체육관에 모인 광부들과 간호사들 앞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도 영부인도 그리고 광부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버티던 그 외로움과 자부심이 한꺼번에 쏟아진 순간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전에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후손들에게만큼은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연설 도중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10여 년간 고국으로 보낸 외화는 1억 달러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 돈이 포항 제철의 기반이 되고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데 쓰였고 한강의 기적을 부르는 씨앗이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 중에 혹시 그 시절 독일로 떠났던 분 혹은 그분들의 가족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를 지탱한 기둥이었습니다. 산업화에는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의 또 다른 통로가 열린 건 베트남 파병이었습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약 32만 명의 국군 장병이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투 병력을 파병한 것이었습니다. 파병은 논란이 없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역만리 정글에서 목숨을 걸어야 했고 그 결정이 옳은가를 두고 지금도 역사적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경제에 가져온 효과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1966년 3월 미국 국무부 차관보 브라운과 한국 측이 합의한 브라운 각서가 그 증거입니다. 브라운 각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공공차관 약 5억 2천만 달러와 상업차관 약 2억 4천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건설, 수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벌어들인 달러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자금은 곧바로 세 가지 대형 사업에 투입됩니다. 하나, 경부고속도로. 1968년 착공해 1970년 개통된 서울 부산 간 428km의 대동맥입니다. 당시 자동차도 몇 대 없는데 왜 고속도로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 길은 이후 물류와 산업화의 핏줄이 됐습니다. 둘, 포항제철. 1968년 설립된 포항제철은 한국이 쇠를 직접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설립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은 철강 산업을 할 수준이 안 된다며 차관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기술과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그 벽을 돌파했습니다. 셋, 항만 확장.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이 대규모로 정비됩니다. 수출로 살아야 하는 나라에서 항만은 경제의 관문이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난 1966년 숫자들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서 126달러로 올랐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단 5년 만에 54%가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126달러면 한 달에 10,000원 남짓,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려가던 나라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출액도 달라졌습니다. 1961년 4,100만 달러였던 수출이 1966년에는 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6배가 늘었습니다. 주로 합판, 가발, 면직물 같은 노동 위주 제품들이었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전력 생산량도 크게 늘었고 시멘트와 비료의 자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로 길이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어르신들 그 시절을 직접 사셨으니 아실 겁니다. 숫자가 오르기 전에 먼저 삶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에 물건이 조금 더 늘었고 전기가 들어오는 마을이 하나 둘 늘어갔고 아이들 학교 도시락에 쌀밥이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기적이 됐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기억이 떠오르셨습니까? 독일 땅 깊은 갱도에서 석탄 먼지를 마시며 일하셨던 분, 낯선 독일어로 환자를 돌보셨던 분, 울산 공장과 구로공단 재봉틀 앞에서 밤을 새우셨던 분, 논밭을 일구며 그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셨던 분,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과 결단력, 그리고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오늘을 희생해 내일을 만든 수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 기적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2차, 제3차 경제개발 계획으로 넘어가면서 중화공업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 그리고 그 시절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리안 시니어는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코리안 시니어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강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